안녕하세요. 전민준의 카시트 박성진입니다. 오늘은 장기 렌트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는 사실 이제 장기 렌트카를 10년 정도 이제 비즈니스를 좀 해왔습니다. 뭐 지금은 사실 영업 일선에서는 좀 떠나 있고요. 그래서 그 장기 렌트카를 그래도 비교도 초창기에 영업을 좀 시작을 했고, 개인 장기 렌트카는요. 근데 좀 느끼는 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들이 뭐냐면, 장기 렌트카 상품 그게 이득이냐 아니냐, 뭐 나는 사업자인데 하면 되냐, 나는 개인인데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뭐 그런 것보다는 저는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좀 들으시는 분들이 좀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조금만 좀 들어주시면은 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차를 일시불로 사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으세요. 뭐 이제 몇 천만 원이란 돈을 이제 뭐 일시불로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금융 상품을 이용해서 많이 이제 구매를 하시는데, 한마디로 동의하면은 장기 렌트카 상품은 풀 대출 상품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출의 한도를 끝까지 끌어올렸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내가 만약에 차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할부로 구매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렌트카로 구매를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할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박성진이라는 사람이 제가 차를 사서 제 명의로 차를 사고, 그 다음에 그 차량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차는 내 소유인 거죠. 근데 장기 렌트카 상품 같은 경우는 차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땡땡 렌트카, 뭐 땡땡 캐피탈, 뭐 이런 식으로 그 금융사 상품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둘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냐면요, 아주 본질적으로 만약에 둘 다 돈을 못 냈을 때, 우리가 뭐 장기 렌트카 돈을 못 내거나 할부 돈을 못 냈을 때 은행은 결국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회수를 해야 되는데, 렌트카 상품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명의가 렌트카 회사 거기 때문에 별도로 경매 절차나 이런 뭐 회수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차를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를테면 내가 할부로 했을 때, 뭐 할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제 신용만으로 빌리는 분도 있고, 아니면 차에 이제 근저당을 걸어서까지 빌리는 방법이 있긴 한데, 뭐 근저당을 거는 방법이더라도 결국은 은행이, 캐피탈사가 이 원금을 회수하려고 하면 차량을 경매를 해가지고 그 돈을 다시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경매 절차라든지, 그 경매를 하고 나서 뭐 경매가도 문제지만 경매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들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장기 렌트카 상품은 담보를 바로 확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차를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은행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적고 비용이 적게 드는 거죠. 그래서 장기 렌트카로 차를 빌리면은 한 달 렌트료만 내고 초기 자금 비용 하나도 없이 차를 빌릴 수 있을 정도의 극단적인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서 할부 상품은 그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제약이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연 그 극단적인 레버리지라는 게 단점만 있느냐,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극단적인 레버리지라는 게, 우리는 이제 극단적인 레버리지라는 게 그냥 나쁘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떼서 판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상품이 안 남아도 그 물건을 파면은 마진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슈퍼마켓 같은 경우 보면 마진율이 최소한 35%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목돈이 있는데 이 돈으로 물건을 사서
이 물건을 팔면 35%의 이득이 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뭐 할부 금리가 뭐 렌트카에 적용되는 어떤 금리가 아무리 금리가 낮아봤자, 아니 높아봤자 35%는 죽어도 안 되잖아요. 그럼 뭐냐, 그 돈을 내가 좀 더 다른 곳에 써서 벌 수 있다면 레버리지가 크면 클수록 이득이 나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이제 뭐 아무리 렌트카나 할부에 적용되는 금리가 뭐 10%가 넘어간다 쳐도 35%에 달하는 상품 이익을 발생할 수 있다면 24%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극단적인 레버리지가 하면 할수록 이득인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정도의 어떤 이익이 나는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안 하는 게 좀 더 이득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자영업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돈을 굴려서 이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아무리 이득 안 나봤자 30%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장기 렌트카가 많이 팔리냐. 결국은 이 극단적인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해 가지고 그나마 이득이 날 수 있는 자영업자 계층이 많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부수적으로 뭐 요즘은 좀 한도가 많이 줄긴 했지만 1년에 800만 원 정도 이제 그 세금 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개인 사업자가 많은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장기 렌트카 판매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장기 렌트카 상품이 많이 팔려 나갔던 겁니다. 근데 실전적으로 말씀을 좀 더 드리면은, 과연 장기 렌트카 상품이 제가 말씀드린 자영업자 계층에만 팔리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자본주의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금 저도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영업을 했지만 계층이 두 가지로 나눠요. 정말로 장기 렌트카 상품을 이용해 가지고 그 돈을 벌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영업 계층, 이런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들어가 보면 정말 차를 가지고 싶은데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극단적인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장기 렌트카 상품은 소비자가 극과 극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게 이득이 되는 이 사업자가 있고, 정말 그게 아니면은 진짜 카포 계층들이 있다. 영끌 계층들이 장기 렌트나 리스 상품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근데 그것으로도 정말 차를 가져서 기쁠 수가 있다면, 그것이 정말 나한테 주는 정말 그런 기쁨이라면 그것도 개인의 선택이 아닐까. 네,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퇴근길에 간단하게 장기 렌트카 상품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